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지속 가능한 그 농업농촌과 먹거리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전 지역재단 기획이사 이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기후위기, 농업농촌, 먹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농업은, 그러니까 식량 생산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후 환경에 대해서는 이 농업 생산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재난이 오면은 농업 생산이 실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아주 빈번하게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농업 생산에 막대한 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지난 30년간의 그 연구 예측이 얼마나 현재 상황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증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30년간 과학자들이 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예측을 했던 것인데요. 그게 지구의 기온,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빙하의 녹는 면적, 이러한 것들이 과학자들의 예측치에 거의 정확하게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연적인 기후 변화는 1만 년 동안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인간 활동에 의한 기온 변화는 100년간 1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100년간의 1도 상승했지만 상당히 높은 온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초록색과 그 파란색의 접점이 1만 년 동안 약 4도가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선을 보시면 인간 활동에 의한 기온 변화가 100년 동안에 1도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는 꼭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10여 년 정도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이 존재를 했고 또 토론이 존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2012년도에 기후변화를 주제로 해서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요. 이 어린이의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후위기에 대해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펭귄의 모습으로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펭귄의 그 등의 검은색이 턱시도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기후이기 때문에 더워서 턱시도를 못 입겠다. 그래서 속옷만 입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듯 초등학생들도 이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펭귄의 그림으로 인해서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 문제까지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 문제가 단순히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물 생산량을 줄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작물과 생태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 활동에 의한 1도 상승은 이전 1만 년 전의 기온 변화에 비해서 25배나 빠른 진폭으로 작물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귤 그러면은 제주도를 생각하죠.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이미 전남 또는 경남 일부까지 이 감귤 생산지가 이동을 했고요. 또 단감의 경우에도 강원도 남부 쪽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 기온 변화와 작물 재배적지 시나리오를 40년간 추적을 해보면 앞으로 2060년도에는 사과 생산이 강원도 최전방 일부에서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위기 문제는 먹거리 생산,
다른 말로 하면 한 나라의 식량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2007년, 8년 세계적으로 가뭄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약 한 30개 국가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식량 폭동이 일어난 배경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에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에그플레이션은 에그리컬처,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즉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서민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근래에도 식량의 문제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즉 최근 3년간 밀과 옥수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밀과 옥수수 원료로 만든 이 과자 또는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최근 3년간 밀과 옥수수 가격이 오른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후변화와 국제 곡물의 그 파동 주기를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현재 우리에게 심각하게 와닿았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제 곡물 파동 주기가 약 한 7년, 8년, 길면 12년 정도 이렇게 파동 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바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제 곡물 파동 주기가 3년, 짧으면 1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상기후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이로 인한 곡물 파동 주기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엔 식량계획, 즉 WFP라고 하는 이 기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심각한 기근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식량 위기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 밖에만 나가면 마트에 넘쳐나는 먹거리와 풍요로운 밥상이 언제까지 보장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금력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곡물 수입량이 상당히 많은데 외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듯 기후위기와 이로 인해서 식량 생산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왜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농민 인구가 작아서이기도 하고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 분야가 전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작다고 생각해서 심각하게 이 기후변화 농업 생산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구조로 보면 2018년도에 농업 생산에서 약 2.9%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농업 생산 등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약 한 18%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농업 생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산물, 농식품의 수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이 표는 2012년도에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2010년도에 국민 1인당 푸드마일, 즉 농식품을 수입해오는 거리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것인데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약 한 7,000톤 1인당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 운송에 따른 1인당 CO2 배출량이 142kg CO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4,800만 정도니까 142kg
CO2를 계산을 해보면 약 한 7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2010년도에 배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2012년 이후에 이러한 농식품 수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무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농식품 수입 총량이 약 한 3,800만 톤 정도 됩니다. 이 3,800만 톤의 수입해 오는 국가 거리를 따져서 CO2 배출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1천만 톤 규모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700만 톤에서 2019년도에 1천만 톤으로 약 한 300만 톤이 증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를 수입해 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농업 생산, 먹거리와 연결된 기후변화, 그 다음에 온실가스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후변화가 초래된 원인,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식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작업하지 못한 이유,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산업혁명과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농식품 체계에 편입된 우리나라의 상황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산업혁명과 녹색혁명을 거치면서 우리가 풍요로운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생활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화석 에너지에 기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생각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 인식과 행위의 전환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연에 대한 약탈과 그 다음에 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 산업 문명 시대에는 농업 농촌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 훼손이라든가 생태계 파괴 등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서 무한 성장을 지향을 해왔습니다. 이런 무한 성장이 기후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농업 농촌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희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상실이 되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경제 성장 시기에 농업 농촌에서 상당한 원료 물자를 조달해 왔고, 그 다음에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싼 먹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먹거리가 가격이 싸야 되겠죠. 그래서 값싼 수입 농산물을 수입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왔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거의 수탈의 대상이 됐으며, 지금은 고령화가 되었고 농촌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 위협에 그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상실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농업 농촌의 위기는 이 농업 농촌의 문제만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낮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한 해에 먹거리를 수입하는 금액이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금력을 조금만 높인다면 그 중에 일정 정도 금액은 국내에서 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먹거리 수입은 바로 농민들의 소득 악화로 나타납니다. 이 소득 악화는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적 문제는 이 농지를 훼손하는 문제, 또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 지역에서 원천이 되고 있는 이 물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되죠. 그래서 생태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회적으로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도시의 과밀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거주지의 문제, 주택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도시 문제화돼서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불평등 심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의 방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경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구조, 그리고 공존과 공평, 공정을 추구하는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산업화 이전 시대로 단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태문명 시대는 현대 과학기술로 재창조된 문명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생태 환경과 더 친화적인 삶을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생태문명 시대에는 산업문명 시대로 인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위기와 식량위기가 초래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고 공존, 공평, 공정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문명 그 시대 농업농촌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회복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농업농촌이 식량 안보와 그 다음에 건강한 먹거리 실현의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가 처한 먹거리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 농업과 이 연결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으며, 또 젊은 사람들이 농촌 공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혁신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역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적 회복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농촌 공간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또 젊은 사람들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농촌이 유일한 탄소 흡수원, 재생에너지의 보고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흙이 대기보다 두세 배 더 많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이 산업화된 방식의 농업 생산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 토지에서 탄소를 절반 정도 잃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경을 생각하고 생태를 생각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을 통해서 이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전환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농업 생산의 탄소 배출을 감소하며 대기 중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건강하게 살리는 농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농업농촌은 지역사회의 주요 산업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이 농업 생산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죠. 이러한 주요 산업이자 국민들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 사회 안전망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이 비대면 사회에 오히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으로 가서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 또 농촌 지역에 제2의 거주지를 마련해서 5도 2촌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촌에서 농업 생산과 사회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농촌은 국민의 일터, 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농업농촌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계된 역할을 하면서 이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국가 균형 발전에 하나의 기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농업농촌의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전환의 시대,
그러니까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전환의 시대에 농업농촌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서 사회의 위기를 극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문명 시대에는 경제 성장을 위한 희생의 대상이 되었던 농업농촌이 생태문명 시대에는 국가 사회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회복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먹거리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세계 식량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먹거리 정책 또는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먹거리 정책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015년도에 밀라노에서 열렸던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이 51개국 117개 도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약 한 180여 개 도시가 참여했는데요. 왜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을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먹거리 위기 시대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건강과 영양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 취약계층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을 하듯이 먹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을 하자. 배고픔이 없도록 하자. 이런 공동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농촌과 도시, 그다음에 지역과 국가 이런 것들이 상호 간 수평적으로 연계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자. 이게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여러 지자체가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또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먹거리 전략을 수립한 지자체가 약 한 10여 개 지자체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먹거리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먹거리 기본권 선언, 즉 기본권의 내용을 조례로 담은 먹거리 기본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먹거리 정책 수립과 먹거리 기본권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 먹거리 문제가 공공적 의제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먹거리의 공공적 의제, 즉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개별적으로 먹거리를 소비를 했죠. 또는 이러한 개별적 소비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이유로 충분히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먹거리 공공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나 청년,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이들이 혼밥을 많이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원으로 뺑뺑뺑 돌면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준 카드로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사 먹거나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끼니를 때웁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산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이 거리가 멀어서 잘 소비를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에서야 집 밖으로 나가면 5분 안에 편의점이나 시장 같은 데 살 수 있겠지만 도시가 아닌 지방, 특히 농촌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분들이 건강과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이유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충분한 먹거리를 소비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25%가 1년간 한 끼도 가족과 식사를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즉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그 배고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배고픔을 감내하는 청년의 경우에 평소 식품 섭취의 주요 채널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고요. 한 달에 1회 정도가 40%에 달합니다.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다가 49.6%입니다.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가 29.6%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청년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공부해야 되고 입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공부하는 데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청년들의 신용카드 이 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이제 은둔 청년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회 진출에 실패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은둔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이 은둔하는 청년이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서 고독사하는 사건도 우리가 몇 년 전에 또는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과 그다음에 청년과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의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먹거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1인 가구의 이제 혼밥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먹거리의 접근성은 물론 영양 섭취 부족 이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어린이집, 유치원의 그 집단 시주녹 사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간 26조 원 이상 수입되는 먹거리 중에 유전자 조작 먹거리 수입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입식품의 부적합 판정가수 하고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18년도에 수입식품의 부적합 비율은 가공식품이 57.6%나 됩니다. 거의 과반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용기 포장식품이 13.9%, 농임산물이 8.6%, 건강기능식품이 8.3%, 수산물 6.4% 등등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가 첨가되었는지 모르는 이러한 수입식품에 우리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 소비 양극화, 즉 경제적인 이유로 먹거리를 충분한 양을 먹지 못하는 이러한 그 취약계층의 먹거리 소비 양극화, 이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가 또 상당히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공동체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경제적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양적인 보장만이 아니라 적절한 영양과 건강이 담보되는 질적인 보장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간답게 생활해야 한다는 국민 최저한의 삶의 기준 보장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급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기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공공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